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빅테크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높은 금리에서 굳이 채권을 빌리고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로 돈 벌 자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빅테크가 계속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지금 이 높은 메모리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내가 못 버는데 그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가격을 깎아야 되겠어.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쪽에서 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적인 행태, 이게 끝까지 가서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얻는 게 확실히 있어요. 죽일 놈은 죽이더라도 네네. 그 중에 누군가 승자가 되면 얻는 게 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내일 늦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반도체라고 일단 봅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도 아직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에 관심 갖는 게 좋고. 탑티어 인사이더의 시각으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더스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대입니다. AI 투자 경쟁으로 빅테크의 부채가 5년 새에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겉으로 보면 모든 빅테크가 같은 입장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은 이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을 들여다보면 기업마다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온도차를 짚어보고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재창 인머스트 투자자문 대표님과 한상희 하나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는데, 요즘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빅테크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내용을 보니까 빅테크 5개사가 5년 동안 부채가 무려 3,500억 달러, 이자 비용도 이제 100억 달러를 넘었다. 이게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분모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빅테크 시가총액이 한 3배쯤 늘었을 겁니다. 3배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경제 규모도 같은 기간에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부채가 2배 늘었으면 별로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게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벌 때 50만 원 예. 빌렸는데 300만 원 벌 때 100만 원 빌렸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고, 그리고 이번에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수년금이 1,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 200조쯤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금리에서도 충분히 ROIC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빌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금리여도 수익성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오히려 대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워렌 버핏이 CNBC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벳이 에셋 라이트일 때는 다들 열광하더니 네. 사람들은 안 사고 당신 워렌 버핏은 왜 투자 많이 할 때 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레코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잘 벌었던 레코드가 있잖아요. 그 레코드를 보면 우리보다는 알파벳의 경영진이나 내부자들이 훨씬 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거든요. 다른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2024년 말에 5만 원일 때 네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끝났다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한국 담당은 아니지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이 전자에 상당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밤새서 일하고 있다. 우리 같은 일반 여의도 양복쟁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내부자가 더 잘할, 그러니까 주식은 몰라도 기술은 더 잘할 거잖아요. 네. 알파벳이 됐든 뭐 이런 회사들이 그러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이 정도의 금리 높으면 주식 비용도 비싼 거니까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높으니까. 네. 이 높은 금리에서 굳이 채권을 빌리고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로 돈 벌 자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구글이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기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올라갔고 뭐 주가도 좀 내려가고 야 이거 빠른 시간에 수익을 못 내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마다 좀 시선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점점점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스탠다드 푸어스죠. 거기서 이제 지적하기를 거의 매출은 오픈 AI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청금 적자가 420억 달러다라고 지적을 해서 등급에 대해서 강등하거나 시청등급이 내려갔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국제결제은행도 2008년도 신현 충격도 똑같이 이런 순환금융 저희가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지적했고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결국엔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술 변화에 대한 열광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2000년도에 그 IT 버블의 끝에 인터넷 혁명이랄까 이런 거에 승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네. 실제 저희는 그 승자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어떤 정도를 누렸냐면 승자 독식 다 무너져 내리고 네. 한 분야의 하나의 독점의 의미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런 투자에 대해서 멈추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네. 살아남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계속 가는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시장 혹은 투자자들 돈을 빌려주는 쪽은 다른 것 같아요. 원금을 날리게 되고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면을 보려고 하는 면이 이제 조금씩 두드러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지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이 미국 정부의 차원과 정부가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시장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정부가 기업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먼저 그걸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게 끝까지 가서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얻는 게 확실히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더라도 네네네네. 그중에 누군가 승자가 되면 얻는 게 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밀어붙이는 면이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국가 자본주의적인 행태, 인텔 같은 데를 거의 뭐 소유는 아니지만 엄청 국가가 하지 않던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은 사실 전체적인 경제 질서만 생각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기엔 패권이죠. 패권 전쟁. 어떻게든 패권은 지켜야 되는 게 국가고 그 사이에서 기업들은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국가가 지킨 거는 얻은 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투자자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국가가 했기 때문에 보장됐어, 내지는 안전한 거야, 이거는 네. 아마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이 얼마 전에 미국이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아주 큼지막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보면 거기 나왔던 많은 기업들 중에서 돈을 담당했던 거는 소프트뱅크였거든요. 네. 이 시장 전체가 너무 빚이 커지거나 하면 소프트뱅크의 부담이 가장 커지고 소프트뱅크의 주가라든지 아니면 소프트뱅크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시선을 둬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이런 식으로 항상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ARM을 살 때 400억 달러 정도에 샀거든요. 네. 지금 30배쯤 났을 겁니다. 아, 대박. 그 전에 났죠. 예. 네, 그 전에 쿠팡도 그렇고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손정희 회장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하나를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네. 시간을 끝까지 버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먹는 편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오픈 AI에 모든 투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ARM도 팔고 쿠팡도 팔고 돈을 계속 마련하고 있어요. 네네. 결국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올해 오픈 AI가 상장을 할 수 있는 거냐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는 오픈 AI가 올해 초에 그 프리 IPO를 할 때 8,600억 달러 정도의 IPO를 했거든요. 한 네. 1,000억 달러 조달을 했는데 보통 프리 IPO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IPO 라운드가 그거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투자한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제 1조 달러를 타겟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픈 AI가 내부가 안 좋다고 하면서 1조 달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딜레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소프트뱅크가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싸게라도 IPO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게 비싸다는 거지 기술이 없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픈 AI 정도의 지분이 있다면 이거는 담보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소프트뱅크가 담당한 돈이 예를 들어 전체의 100%는 모르겠는데 많이 담당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전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GP 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네네.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 넣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빌려서 또는 다른 LP들을 모아서 했거든요. 그럼 그 위기는 다른 돈을 조달한 사람들하고 같이 진 거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무슨 재무 구조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는 좀 약간 좀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소프트뱅크는 일본에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엔화는 거의 기축통화에 준하기 때문에
진짜 안 되면 엔화로 조달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소프트뱅크의 재무 구조를 걱정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걱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조금 빠르다. 편이에요. 많이 예, 빠르다. 많이 저는. 빠르다. 네, 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도 비슷한 질문 한번 네. 드려야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보면서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면 아니면 또는 발생을 안 한다면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빚이라는 게 현재는 괜찮지만 그게 힘들어지는 구간에 가져오는 두 가지 뭐 요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금리일 건데 네. 다만 이 얘기는 시장에서 너무 많이 됐죠. 금리 올릴 때 대부분 붕괴됐다. 뭐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 전체적으로 한 130년 동안 시장 역사에서 3번 버블 붕괴를 저희가 꼽고 있어요. 그래서 뭐 IT 버블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2008년 금융위기까지 해서 3번 정도 있는데 이 3번이 대부분 다 그냥 금리를 올릴 때 무너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IT 버블 같은 때도 첫 번째 인상에서는 안 무너졌고 네. 오히려 그때부터 2배로 더 지수가 올랐었어요. 네. 붕괴는 5번째 인상일 때.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는데도 한 4번까지는 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럼 5번째 인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10년, 20년 내에 처음 보는 금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걸 요즘으로 어떤 치환하면 임계점을 딱 그렇죠. 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금리가 시장의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거죠. 지금 저희 같으면은 5%예요, 그게. 미국 10년물 금리 5%가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위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건 최근 기간으로 보면 처음 보는 금리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오르는 거는 팩트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아주 현격한 금리 인사라는 게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항상 버블 붕괴에 대해서 말할 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금리 인상을 가져오거든요. 지금 연준이 의견에 대해서 다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올려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인플레이션도 버블 붕괴 큰 단조로 보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좀 진정되는 기미가 왔지만 하반기로 가게 되면 끝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조절 안 되는 게 올 수 있는 게 주거비가 이제 역할을 달리하게 될 테니까 네네. 다른 사이드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장은 아닌데 내년은 좀 다를 수 있는 금리도 금리? 마찬가지, 네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그런 임계치에 가게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금리나 인플레이션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는 아무래도 이 부채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네. 한번 좀 시선을 옮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야 뭐 빅테크니까 뭐 어느 정도 믿고 빌려주는 게 있긴 하겠지만 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오픈 AI에게 굉장히 또 큰 신용 한도를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경제은행의 고객을 빼앗기 싫었다. 그러니까 오픈AI가 상장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은행이 오픈AI한테 빌려주면은 큰 고객을 뺏기게 되고 다음번 딜 같은 거에도 자기들이 못 들어갈까봐 좀 걱정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걱정 때문에 대출을 하는 게 좀 많은 건지 네. 아니면 오픈AI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독특해서 어떤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게 좀 이슈가 됐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오픈 AI 대출하는 거는 IPO 이 주관사가 되는 입장권 같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아, 오픈AI가 나중에 상장할 때 주관사로 들어가고 싶다. 네네네네. 미리 빌려주니까 그렇죠. 나한테 좀 네. 페이버를 근데 달라. 맞습니다. 예. 이 상장의 앞뒤로 연결된 그 비즈니스 효과는 정말 커요. BOA 같은 이런 거대한 은행들 사이에서는 그거 하나 자체가 엄청난 그런 수익과 네. 그다음에 향후에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뭐 채권부터 해가지고 주식부터 해가지고 많은 수익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 따야 하는 거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판단은 뭐냐면 이게 이 지금 위험하냐를 따질 때는 그 정말 그 위험을 평가해서 들어온 대상이라고 저는 안 보는 편입니다. 아, 전체 더 큰 비즈니스를 보고 네네. 일단 입장권을 끊고 돈을 빌려준 거로 네네. 보신다는 저는 거죠? 그런 쪽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님.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빅테크 아닙니까? 근데 아마존은 아무래도 구글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야, 아마존은 좀 투자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빅테크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미국 전체 입장에서는 그중에 누구 하나 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가 이기면 되니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은 유통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 쿠팡 더하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네이버 더하기 뭐 등등 뭐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유통업을 하기 위한 캐펙스가 사실 되게 커요. 원래 아마존은 AWS 캐펙스가 늘어나기 전부터 현금 흐름이 나빴던 회사입니다. 대신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직원도 아마 월마트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은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현금이 나빠 보이는 경향이 하나 있다. 이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은 다른 자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뭐 롯데그룹이나 신세계그룹이나 이런 데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자금 조달이 용이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자산도 많고 카드로 물건 사도 이주문 카드사에서 들어오니까 네.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하나는 우리가 좀 생각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기업별로 재무 체력이 다른 건 맞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오라클 아까 너무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오라클 같은 회사는 특별하게 거의 오픈 AI한테 받아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회사의 차이가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회사들도 모두 미국에서 뭐 가장 큰 회사고 아마존이 직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에 거의 근간이 되는 기업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요건 조금 지금부터 벌써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뭐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걱정하는 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네네. 걱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위축됩니다. 뭘 팔 때도 네네. 더 많이 팔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좀 아마존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 지금처럼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고 봐야 될 정도로 갔냐?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전 다르게 보이는데요. 왜 충분히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는데도 자꾸 빌렸냐라고 한 건 조금 예전 얘기인데 작년까지는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되는데 빌렸습니다. 코로나 때 대표적으로 그때 이제 금리가 제로까지 떨어졌을 때 채권 발행을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프리캐시 플로우로 봤을 때 알파벳조차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나머지 빅텍들은 전부 다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 자기가 벌어서 쌓은 돈으로 이제 투자할 수는 없는 상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이 어디서 오는가를 봐야 된다, 첫 번째. 그런데 아마존과 구글의 차이점은 아마존은 자기가 그 연결된 오픈 AI 쪽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고 아까 말씀드린 FCF라고 하는 게 일찍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자기가 벌어서 하는 부분이 일찍 끝났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광고라는 게 좀 다른 면이죠. 네네. 요번에도 실적 발표했지만 연 700억 달러가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그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말하는 순환 투자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따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글의 가치는 이 매그니피센트 7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뚜렷하게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조차도 이번에는 FCF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뭘 봐야 하냐면 지금 사실 오픈 AI나 그다음에 엔트로픽들이 실제 수익성 증명을 못한 상태예요. 아직은 못했죠. 못한 예. 상태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그 엔트로픽이 상장하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검증받게 되고 증명하게 될 텐데 요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이전에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좀 이쪽이 다른 이유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인당 과금 체제였고요. 지금 오픈 AI나 엔트로픽은 어떻게 하냐면 인당이 아니라 사용량이라는 걸로 과금하는데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엔트로픽이 하반기에 상장하면서 이 부분을 뚜렷하게 시장에서 증명한다면 지금의 의심은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니네는 수익성은 없는데 이 수익성 없는 회사와 흔한 거래로 지금 벌고 있는 걸로 보이는 그 투자가 많은 회사들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있는 거고 구글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수익원을 갖고 있다. 구글은 그렇게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위원님, 네. 뭐 구글이야 뭐 그래 안전하다 그래도 오늘 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라클이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이제 후발주자인데
아무래도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오픈 AI하고 뭔가 손을 잡고 좀 무리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오라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냐,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오라클이 대표적인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네네. 옛날부터 오라클은 회사인데 을 중에 갑으로 유명했습니다. 네네. 오라클의 그 시스템을 쓰면 AS 불러도 안 오고 이러기로 정말 유명한 회사거든요. 목이 빳빳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비즈니스가 죽다 보니까 2022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23년 오라클의 캐펙스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한 걸 보시면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봅니다. 일론 머스크 씨 당신 말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고. 거기서 1번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리 앨리스입니다. 오라클의 창업주예요. 네. 그분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이대로 소프트웨어로 남아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그때 오픈AI라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오픈AI로부터 받은 그 백록, 그러니까 잔고는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은 그게 매출률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잡히는 매출이 오픈AI로 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픈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쓰겠다고 하니까 투자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매치가 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후발주자로 예를 들어 제일 큰 게 AWS고 클라우드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고 클라우드 세 번째가 이제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그 네 번째로 가겠다고 하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고객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오픈AI가 올해 상장을 못해서 돈도 조달을 못하고 네네. 꼬꾸라지고 이러면 당연히 오라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는 없죠. 근데 이제 오픈AI랑 엔트로픽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LLM 모델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직 텍스트도 한 90%밖에 학습을 못하고 추론을 못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가 가려면 텍스트 다음에 그림 다음에 영상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LLM 모델을 돌린다고 하면 매우 초기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느낀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장 무너지거나 상장이 안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네네. 돈이 돌기 시작하면 가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말씀하신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벌어질 있겠죠. 수도 있다. 네. 근데 위원님, 오라클이 생각을 해보면 AI가 만약에 정말 돌아간다, 그러면 오라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때 가장 위험한 회사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오라클, 세일스포스, 서비스나우, 인투잇 이런 회사들이 다 어도비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AI 대신에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걸 다 없애고 AI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지금은 팔란티어도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네. 처음에는 얘는 그래도 AI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 얘네들도 AI한테 뺏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클은 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은 AI가 되면은 어차피 아래니까 뭔가 베팅을 한 거다. 전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로 너무너무 되게 똑똑한 것 같거든요. 예. 그분이 23년부터 설비 투자를 늘린 건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네,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기업을 좀 바꿔서 메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아주 재밌는 일을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가 자기가 지분 한 20%만 갖고 있고 이 회사가 빚을 지게 한다. 그럼 이 회사를 보고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줄 테니까 메타가 오히려 이 작은 회사한테 너희의 인프라를 활용해 줄게, 컴퓨팅을 사용해 줄게, 이걸 맺어갖고 겉보기에는 메타의 빚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방법을 썼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인지, 이거 회계적으로 이게 또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상 메타의 빚이다 라고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부 밖의 부채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는 20%만 들고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부채로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다드포어스에서 아직까지 이 SPV 채권에 대해서 A+ 등급을 주고 있거든요. 높은 거죠. 네, 아직은 예, 높네요. 그러니까 메타의 신용 등급이나 메타의 여러 가지 발행이나 조달해서 마이너스를 주지 않은 채로 거의 1조짜리 부채를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였는데 그 당시 제가 시장에 있었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도대체 손실난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른다. 이게 그런 가게 말씀이죠. 되풀이었으니까 만약에 위험으로 무너져 내릴 때는 숨겨졌던
그 부채 붕괴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메타가 한 이 플레이는 아주 오묘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상당히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의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 그러면은 만약 메타 같은 이런 케이스가 지금 빅테크들 중에서도 우리가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프리캐시플로가 여전히 너무 좋았었고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설 정도니까 거기까지 뭐 그렇게 갈 필요가 사실 없었고 지금까지. 예, 예. 그런데 과거에 2008년 얘기도 드렸지만 불과 1년 전에 BDC라는 미국의 사모 투자 회사들, 사모 펀드들의 그 보이지 않는 부채 얘기가 한창 이제 나왔었는데 서로 거래한 얘기들을 보면 네네. 그 안에는 일반 재무 회계로는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는 부채 구조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상대가 빚을 못 갚으면 이 빚에 대해서 빚이 아니게 처리를 해주는 대신 자기네 자산에서 그거를 충당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띄인 돈인데 띄지 않은 돈처럼 회계 처리되게 하는 방법이 BDC 기업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그런 부채 익스포저가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뭔가 수익 모델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디레버리징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수단이 좀 와야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순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뜨거웠던 논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런 AI 기업들이 야 이거 뭐야? 순환금융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주면 그 회사가 또 AI 개발한다고 엔비디아 칩을 사고 네. 이거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야 저게 성장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게 전부 순환 참조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돈이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예. 그러나 엔비디아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돈을 다른 데서도 훨씬 많이 벌거든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보통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보면은 네네. 뭐 영업 현금할 쭉 있잖아요. 남는 현금 흐름 가지고만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돈을 갖다가 이런 회사에 넣어주고 다시 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주는 데가 있잖아요. 뭐 큰 회사들도 사잖아요. 그걸로 번 돈에서 내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 돈 주고 남은 거를 가지고 항상 에퀴리가 잡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순환 참조가 분명히 문제인 건 저도 맞다고 동의하는데 그 비중이 전체에서 크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 숨겨져 있다, 이러면 문제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메타 구조도 문제인데 네. 이거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2001년에 월드컴하고 엔론이 분식 회계를 했을 때 그때는 이런 SVB가 공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결 대상이 아닌 SVB는 비공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식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됐네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미국이 어떤 일이 있냐면 샤베인 옥슬리 법이라는 회계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분이 작더라도 SPV를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연결은 안 되는 건 맞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근데 공시는 다 돼요. 분명히 그런 약간 꼼수죠. 꼼수는 네네.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순환 참조가 엔비디아가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우리끼리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제3의 돈을 버는 소스가 있어서 그래서 현재는 완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코어이브 같은 데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회사들한테 투자한 게 매출의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데서도 GPU를 사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전에 보면은 인텔 같은 경우도 그때 한창 잘 나가고 사실 반도체 대표 주자 그쵸. 하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텔에 있던 투자가 그렇게까지 지금 뭐 좋은 투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인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위험 시그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시그널은 좀 어디서 보면 될까요? 그 인텔이 CPU만 하던 데가 파운드리 진출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말 했는데 실패했죠. 이건 뭘 말해주냐면 산업에 대한 판단은 맞았다는 거예요. 인텔이. 맞았잖아요.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도 조금 뼈아픈 얘기지만 좀 해야 된다면 파운드리 정말 맞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맞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기업인지를 찾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네. 말이고 지금 같은 약간 버블기에 있어서 그 또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
RCA라는 라디오 회사가 있는데 네. 얘가 처음에 43불이었던 그게 버블에 의해서 568불까지 갔다가 결국 15불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라디오 시대를 변화시킨 기술 분명히 맞았거든요. 아, 그때 당시 기업이었군요. 그렇죠, 라디오 그렇죠. 시대가 막 올려고 할 때 그렇죠, 기업.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에 관련된 우리가 보는 그런 산업의 미래는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수행해내는 사이사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해야 한다라고 보면 그럼 뭘 볼 거냐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제가 생각해 인텔의 가장 전형적인 과거 행태입니다. 지금 말고요. 과거 행태의 전형적인 특성은 뭐냐면 CEO가 나와서 대부분 말하는 게 내년엔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게 제일 내년엔 다르다. 네네. 결국에는 정부 구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보면 약속과 실적의 간격이 좀 있는 기업들은 약간 그 부분에선 뚜렷하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꼭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전 네. 이거라고 보는데 그 기업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주식으로 가는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이 이제 현금에서 부채로 갔다가 회사채 같은 그다음에 그게 증자로 갔다가 SPV로 간다 이러면 요거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지만 그 기업의 상태가 약간 의심을 해야 될 쉽게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점점 그렇죠. 다른 길로 가는 거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아마존이 회사채 발행 딱 이제 발표해가지고 할 때 분위기가 쌓여졌던 이유는 그 주된 빌려주는 쪽에서 이미 평가를 다르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보통 스프레드 같은 거 나타나잖아요. 시중 금리에서 원래 발행 요만큼 하면 발행할 수 있었는데 더 달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금리를 더 쪽에서.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 갑자기 쏴해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용으로 보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버블이 진행될 때는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의 방향은 맞을 수 있고 인공지능 시대는 정말 AGI 시대는 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신용에 의해서 문제되는 기업들은 사라져 가게 될 거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신용의 측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간다고 보면 그렇죠. 안 되고. 예. CEO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위원님. 최근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좋았거든요. 네. 물론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을 했는데 네. 가격이 내려오면서 아니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좀 관심 있게 봤던 캡펙스 투자도 뭐 2,050억 달러 늘렸고 내년에도 시그니피컨탈리하게 그렇게 늘리겠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좋은데 네. 알파벳이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로만 보면 안 되나? 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이 여러 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뭐 부채 비율도 얘기했고, 뭐 투자금 뭐 비중도 얘기했고, 잉여 현금 흐름도 얘기했고,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 이 중에서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째는 그날 그러니까 알파벳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반도체는 살짝 오르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덜 올라서 좀 저도 좀 예. 삐졌습니다. 좀 서운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 우리나라 또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날 미국장에서는 그랬고 두 번째는 이 현금 흐름 얘기 먼저 드리고 이제 뭘 봐야 될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 분명히 이번에 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재무제표를 찾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번엔 보니까 기타 유동 부채, 유동 자산이 기본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불리하게 잡혔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있으면 줄 돈을 빨리 주고요. 받을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업용 순 부채가 많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익에 비해서 적게 잡혀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기 잉여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된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볼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내년에 투자로 왕창 더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분기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뭘 보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클라우드 매출을 봐줘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번에 네네. 클라우드 매출 증가율이 80몇 %가 나왔고요. 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증가율 자체가 저번 분기보다 너무 올라갔고 이익률도 좋아졌거든요. 네. 그 얘기는 열심히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물론 저희가 실제로는 모르지만 두 번째는 알파벳은 EPS가 주당 순이익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주당 순이익 중에서 자회사 투자의 평가 손익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회계를 돌렸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자회사들 평가이익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플러스로 된 게 사람들이 이번에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다음 분기에 EPS를 냈는데
만약에 7, 8, 9 주가가 안 좋아가지고 투자회사의 가치가 떨어져 EPS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또 깔끔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알파벳 실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실망한 이유는 좀 명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3월보다 지금 올라간 게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 거는 10%보다 훨씬 많아요. 아. 그럼 물량으로는 적게 투자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 1번. 아, 2번은 예. 지난주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TSMC는 파운드리 웨이퍼 개수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웨이퍼 단가가 얼마인지. 근데 웨이퍼 단가 증가율보다 별로 많이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Q가 준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런 숨은 뜻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 그 위원님 가장 좀 답답한 게 실적이 안 좋아지고 뭐가 숫자가 안 좋아져서 반도체가 밀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요즘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실적을 발표해도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해도 다 좋고 네. 다 늘린다고 하고 심지어 내년엔 더 많이 늘린다고 네. 하고 그랬는데 뭐 주가는 정반대로 가니까 네. 야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회사들은 원래 신뢰감이 없습니다. 원래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네. 좋게 말해도 왜냐하면 메모리 산업은 항상 사이클 산업이었으니까. 네. 근데 TSMC는 원래 그 회장 스타일이 엄청 보수적이고 설비 투자 말을 할 때도 나는 우리 고객과 얼라인된 투자만 한다고 맨날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번에 2029년, 30년까지 좋대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싶었고요. ASML도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줍니다. 네. 이번에 갑자기 우리 매출의 절반이 메모리고 절반이 비메모리인데 2030년까지 늘어난다고 딱 그래버리니까 네. 이건 사실 되게 신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두 종목은 그날 좀 덜 빠지긴 했어요. 딴 거보다 덜 빠지긴 했지만 저는 보고 느낀 게 아, 진짜 시장이 지금은 좋은 거를 볼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준비가 되게 만드는 건 뭐일진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뭐 혹시나 페드에서 어떤 변화가 있던지 또는 주가가 충분히 빠져서 싸지던지 이러면 또 바로 생각이 바뀌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00만 원 하이닉스 갔을 때 네. 500만 원 간다는 리포트가 쫙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갈 것 같았어요. 진짜 네.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 삼성전자 60만 원 레포트 뭐 나오고 있어요. 너무 무섭게 오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전자 20만 원 초반, 닉스 70만 원 되니까 100만 원 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또 실적은 좋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는 거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이걸 이제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의 싸움인데 네. 올해 6월까지는 아니야. 안 좋아져도 좀 가. 이거였다면 지금은 안 좋아져도 빨리 빠질 거야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봐주느냐의 싸움이고 저는 아직은 이 텀이 남았다고 보는 사람인데 현재까지의 시장은 텀이 안 남았어라고 보고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닥의 소부장들은 주가 한번 보시면 네. 아까 눈물이 막 나요. 어떻게 차트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예. 슬픈데 미국에 상장된 ASML이나 무슨 뭐 램리서치나 뭐 에이멧 같은 회사들은 계속 신고가를 내다가 최근에 살짝 빠졌어요. 네. 그럼 둘 다 장비 회사인데 왜 이럴까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식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닐까? 왜 SK하이닉스 ADR이 이렇게 계속 비쌀까? 오늘도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깐 프리를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엄청 빠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미국은 4%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예. 이런 게 혹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아니었을까? 아. 그런 저는 약간 시장의 이제 특수성이 작용을 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아, 없는데 예, 작용을 한것 혹시나 같다. 그런 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럼 보죠. 우리나라의 특수성, 시장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드디어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아직 실적이 좀 좋은 것 같네. 좀 더 갈 수 있지 좀 않을까? 더 갈 수 그렇게 그러면 반영할 다시 수 가겠죠. 있다. 다시 가겠죠. 싼 건 맞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네. 이제 앞으로 7월 이제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7월 말로 가면은 실적이 쭉 나올 텐데 좀 혹시 주의 깊게 보시는 실적이나 네. 아니면 좀 요거는 좀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네. 좀 뭔가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중요 포인트가 요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도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얘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뚜렷한 조건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컴퓨터를 더 넣으면 더 나은 그런 어떤 기능이 나오는 게 일단은 검증이 돼야죠.
지금 이렇게 자본 지출을 늘린다는 건 더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더 투자를 하는데 결과가 있다라는 건 일단 증명이 돼야 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요번에 엔트로픽의 페이블 5 뭐 이런 거 사용해 보면 이건 다른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넣으면 나온다면 투자는 정당한 거죠, 일단. 우선은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스케일링 법칙은 가동되고 있어요. 넣으면 더 좋아집니다, 확실히. 네. 요번에 킴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다 증명됐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익이 실제로 있느냐. 서로 간의 순환 투자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실적이 있느냐인데 구글은 그런 면에서 뚜렷한 편이라고 아까 광고도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마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밸류에이션도 닷컴 버블 때보다는 훨씬 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반도체 싼 거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 거 이것도 이제 당연히 PR 같은 걸 따져야 되겠죠. 과다.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이 미래의 10년이나 20년 뒤에 반드시 현실화 됐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빠르게 반영된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만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뭔가 이게 잘못된 투자라거나 예전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닷컴 붙으면 올랐던 것처럼 네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아직은 IPO 할 때 그런 적은 없는데 네. 나중엔 그런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먼저 봐야 된다. 예. 위원님, 이게 뭐가 바뀐 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이 먼저 반영한 거 아니에요? 한 30%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코스피 3,000에 비해서도 지금 네. 번 돈에 비하면 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베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지금 베팅을 하려면 이게 시장이 돌 것 같은 뭐 정당화 사유라고 해야 네. 될까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밸류에이션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은데 예. 우리나라는 이 시클리컬 나라거든요. 네. 원래 PR 싸다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믿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보통은 시클리컬 산업은 PR이 낮을 때가 이게 정점이고 적자일 때 주식을 제가 2004년에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그걸 배웠거든요. 선배님한테.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라고 저 옛날에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 와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PR이 싸니까 사세요라는 말은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맞지 않다. 네, 대신에 질문 정확히 주신 것처럼 이걸 결국은 AI가 혁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 AI 버블로 끝날 거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결국은 댄순왕이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됐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저보다는 뭐 몇 억 배 훌륭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저희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로봇으로 바뀌는 게 끝인 거예요.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걸 믿게 되면 지금 이 AI는 정말 완전 초기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 내일뿐만 아니라 옆에서 일하는 사람, 뒷사람도 못 대체할 것 같잖아요. 그럼 AI는 GPT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정당할 수 없죠. 그 논리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어떻게 정당해주고 있냐면 이 지구는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스페이스X 만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로켓 회사가 아니야. 로켓은 수단이고 로켓을 쏴가지고 궤도에서 데이터 센터 돌리고 좀 더 가면 달에다가도 경제 활동을 하게 해줄 거고 화성에다가 하게 해줄 거야. 이거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페이스X가 커야 되라고 주장하면서 AI를 만들잖아요. 네. 첸스낭도 계속 로봇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사실은 싸움이고 저는 둘 중에 꼭 하나를 내가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되는 쪽에 베팅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어서 그걸 계속 주장할까? 그들의 꿈에 올라타자. 저는 뭐-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그들의 네. 꿈에 올라타자. 네. 대표님, 뭐 그들의 꿈에 올라타는 건 좋은데 네. 그 꿈이라는 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는 길이 뭐 험한 길도 있고 뭐 좋은 길도 할 텐데 그렇죠. 요즘은 좀 험한 길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일단 이란 전쟁 같은 것도 있고 유가 오르고 그럼 이제 금리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대표님이 또 금리가 우리가 못 보는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좀 위험한 기업들은 또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기업 주가 약세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흔들린다고 봐야 되냐?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금리는 지금 4.7 뭐 이렇게 가서 5%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될 건 되돌릴 수 없는 금리 상황이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 상승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타코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중간 선거 있고 그래서 막 날짜를 지금 디데이로 막 26일 잡고 있어요. 26일 날 이제 타코 선언한다. 뭐 이거 어떤 월가의 하우스에서 그거 계산했어요. 그거 이제 나올 때가 다 됐다. 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 분석을 해서 좀 있으면 타코다. 네,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예. 나왔어요. 26일 날 타코 한다. 어. 타코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금리를 되돌리는 일들이 쫙 다시 역순으로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 내려가고 네. 이렇게 하면 지금 금리는 그러니까 5%로 가는 위협적인 그런 금리에 가까이 왔다고 해도 되돌릴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그건 게 있을까요? 이거죠. 인플레이션이면 이건 되돌릴 수 없죠. 이건 누구라도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은 금리에 의한 어떤 타격들보다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100년 이상의 미국의 역사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1순위로 막아야 한다. 네네. 그럼 모든 정책은 희생이 있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래서 연준의 그 긴 역사 동안 연준의 별명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네네. 그 1순위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금리가 되는데 지금은 전쟁 이런 것들은 타코 때문에 되돌릴 수 있다. 두 번째 반도체 얘기를 보자면 뭐 한국은 제가 보기에 반도체 이 부분은 레버리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레버리지의 영향이 컸다라는 건 뺄 수 없는 것 같고 전체로 봤을 때 미국까지 다 보면 중국의 그 키미 이런 사태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닌가가 더 큰 위협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증명됐죠? 이게 아니었다. 예를 들면은 문샷도 GPU 부족돼서 신규 가입 중단했으니까 이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키미 사태는 오히려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길게 지금 보면, 예, 예. 월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석할 정도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춤했던 건 아직까지는 적어도 조정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신다. 자, 그러면 위원님, 네. 요즘에는 빅테크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서로 엇갈리면서 가거든요. 빅테크는 투자를 하니까 돈을 많이 쓰고 돈을 쓴 게 반도체 기업으로 오니까 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올라가고 물론 우리나라는 잘 안 올라가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이게 좀 견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뭐 반도체나 전기나 네. 저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빅테크가 돈을 벌면 네. 빅테크로 가자.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 네. 어디에 돈을 지금 투자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투자의 시간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귀신같이 막 2달 한 번씩 매매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슈카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빅테크들이 돈을 제대로 여기서 버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귀신같이 매매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방에 있는 그 어떤 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거는 예. 워렌 버핏도 못하고 워렌 버핏도 많이 틀렸습니다. 97년, 98년에 주식 많이 팔거든요. 네. 그 나스닥이 엄청나게 뜨기 전에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워렌 버핏이잖아요. 그 사람도 못하는 걸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영원히 쓰는 기업은 없을 거잖아요. 제가 돈을 왜 쓰는 거죠? 벌려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돈을 쓰는 거를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나타나고 그게 증명이 되고 점점 커지면 걔네들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로 보고 투자라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오케이 빅테크는 돈을 못 버니까 얘는 다 빼고 오로지 반도체만 벌 거야. 이건 불가능하죠. 만약에 진짜로 빅테크가 계속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지금 이 높은 메모리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내가 못 버는데 그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가격을 깎아야 되겠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이렇게 양분해서 보는 거는 좀 어렵다. 내가 진짜 정확하게 매매할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엇박자를 할 수. 엇박자 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진짜.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만약에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제일 뒤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걸 지금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네. 지금 시기로 보면 버블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닷컴 버블의 그 어떤 교훈이 있는데 네네. 2000년도에 세 개의 단계로 무너져 내렸어요. 네네. 그 첫 번째 무너져 내린 걸 보면 펀딩 리스크가 있는 주식들. 그 당시로 말하면 야후 같은 그런 네네.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두 번째 3월 달에는 인프라주. 지금 사실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으면 직접 기술주도 있지만요. 기술주가 아닌
지능주들이 있어요. 그게 인프라주들이거든요. 네, 전력이라든지 광통신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시스코 같은 데들이 3월 달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인프라 주식이죠. 얘네 실적은 괜찮은데도 무너져 내렸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투자한 고객사가 안 좋으니까. 고객사가 예. 안 좋아지니까 통신사가 안 좋아지니까 얘네가 결국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길게 가는 걸로 보였고요. 그거보다 더 오래 갔던 8월 달에 무너졌던 쪽은 광통신이었어요. 이건 왜 제일 늦게 내렸냐면 제일 늦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꾸로 말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군들이 있어요. 네. 기술주가 아니고도 전력이라는 유틸리티도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광통신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늦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반도체라고 일단 봅니다. 오.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기존의 시클리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주기 자체가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수요 공급을 따져도 시크릿하니까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따져도 충분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반도체는 항상 외국인들이 어디서 팔았냐면 요즘도 굉장히 팔았는데 영업이익 성장률의 정점에서 무조건 팔았죠. 그 정점은 7월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이제부터는 더 높아지진 않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두 번 우리나라 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을 했을 때 보면 언제 진짜로 꺾였냐면 영업이익 성장률이 아니라 실제 영업이익의 정점 뒤부터 꺾였고 실제 지금으로 따지면 올해 말 정도 나오고 내년 초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영업이익 성장률은 지금 작년 7월로 보면 1000%예요. 아직 높죠. 더 네네. 이상 더 높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도 아직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순수 이익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과한 가격이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닷컴 버블의 교훈으로 볼 때도 실제로 시스코가 맨 거의 마지막까지 갔던 것처럼 지금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 인공지능의 하드웨어에서는 저는 반도체에서 메모리 같은 것들 오히려 다음은 CPU가 아닐까. 거꾸로 이제 CPU에서 GPU 시대가 왔는데 지금 기술의 변화를 봤더니 다시 CPU로 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할 수 있을 거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산업 중에 광통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올랐어요. 최근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네네. 했는데 그것도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통신주에 관심 갖는 게 좋겠다. 통신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하면 방금 펀딩이라 그러셨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오라클 같은 돈을 좀 많이 빌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상장에 연관이 딱 돼 있어서 상장 때문에. 예, 상장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상장이 생각보다 가격을 못 받게 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가 오픈 AI가 전부 다 상장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오픈 AI 상장이 늦어지면 내년도 3월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지금 올해 월가 계산으로는 오픈 AI 상장 확률이 28%로 떨어졌어요. 올해 네. 상장이. 네. 그러면 소프트뱅크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쪽들이 아직까지는 취약한 그 펀딩 주식에 속하는 거고 저는 하반기에 엔트로피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AI 시장의 이 화려한 투자 소식 또 그들의 꿈보다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현금 흐름도 보고 무엇보다도 이 낙관적인 전망들이 혹시라도 가려질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뭔가 있을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 때 이 신호가 발현이 되는 것인지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사이더스 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장재찬 대표님과 한상희 연구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